네,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자, 부동산 세법 강의를 오늘 통해서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이제 현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중개 현장에서 또 일도 하시면서 또는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공인중개사라는 이 자격증이 우리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자격증이 아닌가. 현재는 우리가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격증 유일하게 이 공인중개사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이제 얼뜻 보면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중개에만 우리가 국한한다로 이제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업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중개도 할 수 있고요, 분양 대행도 할 수 있고, 경매 대리도 할 수 있고, 자산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공인중개 등사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다만 이제 표현 자체를 공인중개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이 공인부동산 자산관리사나 어떻게 좀 이런 명칭 자체도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공부의 첫 단추를 잘 끼셔서 또 학교를 다니시면서 또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가볍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리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연령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외국인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되는 것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일례로 중국 분이신데 한족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어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중분이신데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국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번역해 하면서 1, 2차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도전하시면 가능하고요. 또 저희 부동산학과 강의 또 본 수업을 또 들어가시면서 또 수험 공부를 해두시면 이게 서로 호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이것이 보면은 일단 매년 1회에 한 번 치러집니다. 매년 1회에 한 번씩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1, 2차 시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습니다만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점수가 됐을 때 다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목은 좀 많지만 1, 2차를 다 준비하시면 한꺼번에 1년만 좀 시간 투자를 학과 공부를 하시면서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응시 과목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1차, 2차 과목이 있고요. 1차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개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개요적인, 계략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차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또 1차 과목이 있는데 이 1차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이 있는데 2차 과목이 이제 이번에 작년에 시험 제도가 개편이 돼서 이제 이것이 1교시, 2교시로 나눠지지 않고 통합교시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시험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서 1교시하고 2교시로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교시 때는 공인중개사법 실무하고 공법이 하나의 이제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문항, 40문항씩.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하고 세법이 2교시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한 교시 다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이 없고 좀 많이 힘들다, 체력적으로. 연세들도 있으신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기준을 보시면 좀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과목당 평균 40점 이상.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과목에서 꽈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꽈락 점수는 4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학계론을 뭐 30점 맞았고 민법을 뭐 100점 맞았다. 그래도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학계론이 이제 3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목당 40점을 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한 과목이 40문제니까 40문제를 봤을 때 40점을 못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40점 넘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가 평균 6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1차에서 학계론이라는 과목하고 민법을 합쳐가지고 이게 6점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60, 60이 되든 70, 60이 되든 뭐 70, 50이 되든 70, 50이 돼도 우리가 6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이라는 이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는 요 시험은 합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득점을 하시면 좋지만 어차피 고득점을 못 하셔도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어차피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뭐 70점, 80점 맞으면 좋겠지만은 이 6과목을 다 그렇게 맞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6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60점만 맞으면은 좀 불안합니다. 이게 한 문제만 더 틀면은 59점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61점을 맞아 주셔야지 뭐 한두 문제 더 틀려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이제 1, 2차를 다 준비하신다면은 일단은 민법을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민법을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민법입니다. 이 민법이 점수가 일단은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민법이 되면은 이 민법을 잘 하시면은 중개사법이나 공법이나 공시법 이걸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영어, 국어 뭐 이렇게 시험이 있으면은 영어나 국어를 잘하면 다른 것도 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민법을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시험 2018년도 시험은 지금 예정일이 10월 27일로 토요일 날로 돼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일요일 시험 봤는데 요즘은 이제 토요일 날로 이제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토요일 날 시험 보자. 그리고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좀 쉬었다가 일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제도가 이렇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으로서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으로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과 부동산 세법이 이게 하나의 과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과목별로 40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법은 부동산 공시법이 24문항, 부동산 세법이 여기 보시면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6문항. 그 16문항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조세 총론이라는 요 분야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많으면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 총론이라는 분야는 어떤 분야면 말 그대로 국세나 지방세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법학 과목은 총론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이론, 뭐 그대로 기억하면 거기에 강론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총론에서도 시험을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보시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비교적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 방향은 공인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와 연계성이 높은 그런 주제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요 취득세가 실무와 연계성이 높거든요. 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을 사시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경매로 아니면 상가를 낙찰을 받으면 늘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취득세가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나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예. 등록면허세는 홍길동 명의로 공적인 장부에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득하면 내는 세금인데 우리 시험은 면허세 부분은 출제를 안 하고요. 등록과 관련된 부분만 시험에 출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보유세로서 이 재산세는 시험 문제가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걸 다 소개를 내보면 이게 토탈 한 8문제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내는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여기 가장 많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보통 5문항에서 최대 7문항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라는 것은 뭐 부동산 임대소득세라든가 뭐 매매업, 뭐 이런 등등등의 세금인데 이런 세금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가 전세가 3문제 정도, 그 다음에가 양도세가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세목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세금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크게 패턴 자체가 부동산 활동에 따라 일단 분류해보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럼 국세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것이고요. 지방세는 시군구청에다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덧붙여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를 낼 때 같이 이렇게 뭉탱이로 붙어서 다니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 제가 칠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빨간색이 바로 뭐냐면 우리 시험범위와 연계되는 그런 세목이에요. 그래서 요 취득세가 아까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방세 중에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중에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이 중에서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랑 같이 움직이는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법학 과목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예요. 단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물론 문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법학 과목의 특징은 용어입니다. 용어가 반이에요. 용어. 일단 뭐 용어가 이해가 돼야지 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세법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야 될 용어를 좀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세가 뭐냐? 조세란 용어. 조세는 뭐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라가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갖다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방 뭐 전투기를 뭐 생산해 낸다거나 그런 막대한 예산을 일반 개개인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도 세금을 걷는 거고 지자체도 걷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걷으면은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국세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이걸 지방세로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 문제가 이 세금이 국세냐 지방세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적어도 의뢰인들이 왔는데 아니 사장님 내가 이거 부동산 샀는데 팔았는데 이거 나 세무서 가서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구청 가서 내야 되는 거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잘 써봐. 이게 세무서인지 시군구청인지 헷갈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의 뜻은 그렇고요. 이걸 부담하는 금전급부 말이 어려워요. 금전급부란 말 자체가 사실은 민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전급부란 말 우리 생활용어에 잘 안 쓰죠. 현금이다. 현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금전 자체가 현금이란 말 뜻이죠. 다만 현금 형태로 못 내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물납이라고 그래요. 물납.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납세무자. 납세무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은 누가 낼 거냐? 예, 납세무자가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이 본래의 납세무자가 납부책임을 다 못하면은 연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이 사람이 못 내면 100% 다 뒤집어 쓰는 사람을 연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공동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개업을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 A, B가 있다면 A하고 B가 하는데 중개업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사업소득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소득세가 100만 원 나왔는데 이 사람 A, B가 나눠서 내야 되는 서로 못 내겠대. 그럼 서로 연대 책임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연대 납세무로 하고 그다음에 2차 납세무. 자,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자, 2차면은 요 본래는 몇 차가 될까요? 1차가 되겠죠.
그럼 1차가 못 내면 몇 차가 내라고요? 2차가 내는 걸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술집에 가면 1차, 2차는 있어도 세금 제도에도 1차, 2차이냐?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납세자는 사업 양수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상가 중개를 하신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음식 호프집을 하고 있는데 이 호프집이 잘 안 돼가지고 호프집 가게를 넘기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가게를 넘길 때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으로 넘기는 것을 사업 양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를 넘기는 사람을 사업 양도인을 하고 그 가게를 인수받는 사람을 사업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채권 채무가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채권 채무를 다 넘겨받는 사람을 우리는 2차 납세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상가를 운영하다 이게 가게를 넘겨받으면 그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밀린 세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은 이 2차 납세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용어는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 세금을 왜 내는 거니? 당신 돈 벌었잖아. 소득을 올렸잖아. 그렇죠? 중개에서 중개보도 받았잖아. 나 왜 내는 건데? 마트 가서 물건 샀잖아. 그럼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죠? 10%. 그렇죠? 나 왜 내는 거야? 당신 재산 물려받았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세목의 이름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딱 정해지고 나면은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과세표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액산출의 기초가액 또는 수량을 말하는데,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이걸 이제 종가세라고요.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 이걸 종량세라고 합니다. 말 자체를. 자, 그다음에 그러면 과세 기준금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과세 기준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을 다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내는 거예요. 이걸 세율이라 하고, 이 세율에는 비례세율과 누진이 있는데, 비례라는 거는 뭐냐면 요 과표가 늘어나든 말든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만약 상가를 하나 분양받습니다. 그럼 상가 분양받으면은 상가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가 분양가에 부가세 있습니다. 그럼 상가 건물의 분양가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부가가치세 세율은 다 10%예요. 다 10%입니다. 다 10%. 그럼 이런 걸 비례세율이랑 똑같은 거. 근데 누진세율은 뭐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 요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인중개업을 해가지고 중개보수가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중개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률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현행 누진세율은 현재 우리 개정기준에 따르면 6에서 42%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6%, 10%, 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내라 이런 얘기죠. 논리가. 자, 그래서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세라는 건 뭐냐면 요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그럼 이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고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신고 의무나 납부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은 가산세를 내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것은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는데, 일반 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의 3%, 중가산금은 1.2%씩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산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산세가 먼저 발생할까요? 가산금이 먼저 발생할까요? 가산세가 먼저 발생해요. 가산세를 안 내면 또 가산금에 이자를 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가산금률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다.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 자, 그 다음에 조세분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이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세금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면은 이제 수험생, 학생이시고 또 직장에 가시면은 뭐 직위가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댁에 가시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주체가
국가냐 지자체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납세무자와 담세자. 담세자라는 말 뜻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랍니다. 이 담세자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부과되면 독립세, 아니면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는 어떤 관계냐면 바늘과 실과의 관계예요. 바늘이 가면은 실이 따라가는 것을 부가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늘 실 아시죠? 바늘이 가면 실이 가잖아요. 그러면 바늘에 해당되는 세금이 독립세고 실이 부가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세금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여기에 지방교세가 딸려 붙어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세수 사용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한이 따르면은 이걸 목적세, 제한이 없으면은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라고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낯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눈여겨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들을 때는 하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격하려면은 나이만큼 반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만큼 반복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큼 반복하자. 그러니까 나이는 뭐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그러니까 나이만큼 반복하시면 돼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이만큼 계속 반복하신다. 그렇죠? 머리가 뭐 엄청 뭐 좋아야지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과 공부도 인강을 보고 또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두 번째 보면 또 다르거든요. 세 번째 보면은 이게 그 말이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과 공부도 좋은 점수가 나오시고 또 시험도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거는 별표시해 놓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부가징수가 되느냐, 어떻게 납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너무 많아서 못 외우겠다고요? 아니에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나이만큼 반복하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때 취득일은 잔금을 친 날이에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뭐 재산 분쟁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속 개시일, 사망 신고일, 돌아가신 날이 속한 날의 말로부터 6개월까지 하고,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 한 명이 살고 있대. 그러면 그분 때문에 9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 납부예요.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고지가 되고 토지는 9월 달에 고지가 되는데, 주의할 점은 주택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됩니다. 다만 요 세금이 10만 원. 요게 이제 10만 원, 작년까지 10만 원이었고 요게 올해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을 20으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20만 원까지는 7월 달까지 일시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한꺼번에 받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 이런 소득이 있는데, 이런 소득이 있으면 이런 소득을 다 모아가지고 해가 바뀌면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중개업을 하시면서 뭐 임대업을 하는, 임대료를 받는 게 있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하고 그 중개업 소득은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뭐 또 임대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임대료하고 이거 합산해서 신고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 제도로서 얘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합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데, 얘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있는데, 예정신고라는 건 뭐냐면요, 1년 중에서 부동산을 팔자마자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예요. 그 확정신고는 뭐냐면 팔자마자 신고를 2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게 확정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2일 날 양도했어요. 그러면 3월 2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월의 말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개월이면 어떻게 되죠? 4월,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확정 신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2018년도에 양도한 거래분은 그 다음에 2019년도 5월 달에 신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신고 기한은 꼭 고지 납부 기한은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이거예요. 그럼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여기 보시면은 상가나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날. 이때 취득한 날은 잔금을 친 날이라고 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날 아시죠, 여러분들? 잔금을 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는데 다만 상속은 재산 배분 등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6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요. 시군구청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신고 납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가산세가 10%, 20%, 40%의 가산세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라는 것은 왜 내는 거냐? Y가 있겠죠. 왜 내는 거냐?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취득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행위. 취득행위라는 말은 이게 행위가 법률 용어예요.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지칭합니다. 그거는 이제 민법을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취득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걸 말해요. 건물을 뭐 신축한다거나 뭐 바다나 강을 메꿔서 매립 간척한다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승계. 승계는 넘겨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넘겨받을 때는 매매로 돈 주고 넘겨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환 이런 게 넘겨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여기에는 등이라고 돼 있는데 뭐 징여를 받거나 상속 이렇게 무상으로 승계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간주취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주라는 것은 멋멋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간주 의미는 뭐냐면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지목변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목변경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요. 그럼 지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땅의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바꾸면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 농지를 대지로 바꿔요. 그러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왜냐하면 대지가 되면 개발 행위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럼 가치가 올라가. 그거 올라간 것도 세금 내라 이거예요. 이런 거를 취득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취득해야 되느냐? 자, 요 과세대, 요거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거는 토지 자산, 건축물 자산, 요런 걸 여러분들이 준부동산이랍니다.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이런, 준부동산 또는 무형의 권리, 무형의 재산권인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이거는 광물을 캘 수 있는 거, 어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이 있어요. 특히 이걸 외우셔야 돼요.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이거 외우실 때 잘 안 외워주시면, 자, 광자고, 어짜따고, 해짜따면 뭐가 돼요? 광어회가 되죠. 자,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자, 회 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광어회. 모둠회도 아니고 광어회만 잡수셔야 돼요. 광어회. 그렇죠? 자, 근데 광어회를 먹으려면은 나무를 깔고 먹어야 돼. 그렇죠? 이쁘게. 그래서 잎목이 있는 거예요. 잎목은 새울잎자 나무목자인데 세워진 나무.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고착된 나무를 민법상의 잎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과수, 과일나무, 중목, 대나무, 잎목, 생육을 목적으로 나무. 이걸 잎목이라 해요. 여러분들 아마 야, 나무도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되는구나. 아마 처음 아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요 대상 암기해 두셔야겠고요. 그러면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취득날을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왜? 60일 안 지키면 가산세를 내니까. 그러면 원시 취득일 때는 우리가 사용 승인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신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건물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지 등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승계는 우리가 만약에 매매계약서 썼다. 그러면 잔금 날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날짜로 하고 다만 객관적인 취득. 여기서 객관적인 취득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잔금이 공개화돼 있어서 잔금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국가랑 거래한다거나 수입을 해온다거나 공매로 낙찰을 받는다거나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개사무소 계약서 썼다거나 이러면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갑니다. 그다음에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변경된 날과 공적인 장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가자. 그러면 이때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해요? 늦은 거 좋아해요? 빠른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날짜가 있을 때는 빠른 날을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지를 대주로 바꾸면 대주로 바뀐 날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연부취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부라는 것은 뭐냐면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4년 연부로 만약에 취득했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누어 취득세를 내는 것을 연부취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연부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이런 내용을 쭉 주고 맞냐 틀냐 OX 문제로 물어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항상 우리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하고 세율을 알아야 됩니다. 과세 표준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을 때리면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알아서 신고를 해주면 돼. 근데 알아서 취득금액을 알아서 신고해주면 되는데 알아서 탈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알아서 양심껏 신고해주면 되는데 알아서 탈세를 해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못 믿는 게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를 잘하나 안 하나를 검증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 시가표준액은 매년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표준 수임세는 무신고한다거나 과소, 축소해서 신고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반면에 국가랑 거래한다거나 수입을 한다거나 공매로 낙찰을 받거나 분양을 받거나 판결문이 있다거나 검증이 되면 이랬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의 검증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인중개 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를 쓰면은 그 매매 거래가액을 당사자끼리 쓰는 것도 아니고 중개인 입회하에 있으면은 공인된 자격자, 중개를 공인된 자격자가 이 실거래가를 갖다가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준다는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이 실거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해태해서 게일리해서 실거래가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때는 매수인 중개인 처벌입니다. 그만큼 과세관청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됐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냐면 이 검증된 실거래가는 나중에 매매가 되면은 잔금 치고 나서 매매가 되면 등기 신청할 때 등기부에 거래 금액이 반영이 돼요. 등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등기부 띄워보면은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실거래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드러나는 거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거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을 정해서 곱하기 세율을 때리면 되겠죠. 자, 이제 마의 장벽이 나왔는데 이 세율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물론 까먹겠죠. 하지만 나이만큼 반복하자. 나이만큼 반복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유상취득, 토지나 상가를 매매로 취득하면 4%가 되고요. 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가 됩니다. 주택가액에 따라 세율이 나눠지고 있고요. 건물을 신축하면 이제 2.8%, 상속받으면 2.8%, 증여는 3.5%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율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지가 되면 세율이 좀 낮아져요. 농지는 매매시 3%, 농지의 증여는 3.5%, 농지의 상속은 우리가 2.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토지의 매매가가 10억 원이에요. 근데 시가표준액이 8억 원이야. 그러면은 요 10억 원으로 신고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고 금액은 10억 원인데 시가표준액이 8억 원이니까 시가표준액 8억을 넘었나요? 네, 넘었네요. 넘었으니까 요 10억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10억을 우리가 취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억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가 매매가 10억이니까 10억 곱하기 매매는 4%예요. 4%면 4천만 원이 산출득이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왜 4%죠? 여기 있잖아요. 유상취득 일반일 때는 4%라고. 맞죠? 그러니까 10억에 4%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율을 외워야지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로 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등록면허세 특징을 보면 얘는
도구세입니다. 도나 구에서 우리가 활용되는 세금인데 얘는 홍길동 명의로 등기나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왜 후도 아니고 전이냐? 후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등기 신청해서 등기소에 갔을 때 등기 신청 딱 들어오면은 등기소 물어봐요. 저기 세금 영수증 가져왔냐고. 아니,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 다시 갔다 오라 합니다. 그럼 구청 가서 세금 영수증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금 영수증을 내라면 내겠어요?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청할 때 미리 세금 내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게 되면 미리 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형식주의란 말 쓰이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얘는 세금이라고 해서 형식주의랍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을 중시하는 거죠. 등기란, 형식주의라는 것은 계약이나 등기라는 행위를 중시하는 개념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종가세와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있는데 특히 얘는 종량세가 있고 정액세율이 있다는 거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등 권리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등기 말소를 합니다. 그 말소 등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담보 설정이 되면 담보 설정 등기인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 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는데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설정 등기를 없애버리거든요. 그걸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소 등기 한 건당, 한 건의 수량당 6,0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이런 것을 종량세, 정액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에 미만이면 최소 6,000원을 받는 것을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면허세가 4,500원 나왔어요. 그래도 6,000원. 뭐 5,600원 나왔어요. 그래도 6,000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외관상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다. 그래서 외관주의이기 때문에 등기하면서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외관상 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적용 순서가 알아서 신고하자 신고가액이 되고 신고에 문제가 생겼을 땐 시가표준에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는 우리 취득세랑 똑같죠. 다만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상가를 분양받아요. 그럼 분양상가가 시간이 지나면 땅값은 올라가지만 건물 가치는 내려가죠. 점점 감가가 되거든요. 그 감가가 되는 것을 반영한 것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이라는 자산의 재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격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변경된 금액을 우리가 과세표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흔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결산을 할 때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암기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그럼 어떻게 됐냐. 여기는 이제 표준세율이, 표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이 되는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는데, 자, 여러분들 아마 등기부를 볼 줄 아시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현재 우리 등기부는 갑구하고 을구로 돼 있어요. 여기 제가 뭐 쓸 수는 없습니다만, 갑과 을구. 그래서 등기부 보면 갑구, 을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구는 소유권의 변동을 표시하는 것을 소유권 등기라고 해서 갑구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이외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지상권을 설정한다거나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전세권 설정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걸 이외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을 설정하면은 이 설정가액의 0.2% 부담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등기를 유상으로 징여 등으로 상소를 하게 되면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상일 때는 0.8, 징여일 때는 1.5, 상소일 때는 0.8이 부과됩니다. 네, 특히 이 이외 등기는 0.2%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라는 것은 표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규제되는 등록은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랍니다. 그 대도시 중에서 과밀지역의 대도시를 지칭하고요. 거기다가 법인 등기, 중개법인이나 매매법인이나 경매법인 등기를 내면 중과를 때리는데 이때는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를 중과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인구도 많은데 사람도 많은 이 대도시에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과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할 것인가? 얘는 등기나 등록하기 전 아까 미리 하자고 그랬었죠? 역시 신고 납부하고 만약에 후가 돼버리면 이건 틀린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세율 문제를 시험에 낸다면 표준 세율과 중과세율을 섞어서 이 율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어쨌든 세율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로 합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보유세입니다. 자, 보유세는 두 가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우리 시험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자, 한번 정의를 보면, 재산세는, 자, 빨간 색깔, 그냥 칠한 거 아니죠. 중요하다는 거죠. 매년 6월 1일 현재, 이때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이다라고 합니다. 6월 1일 현재 시점에 땅이나 건물 등을 실제로 보유한 자에 대해서 보유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시군구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5가지가 대상이 되고 이 5가지 대상물에 대해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왜 갑자기 시가표준이 나오냐. 우리 취득세 등록면세는 신고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시군구가 계산하거든요. 그럼 시군구가 얘네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가 있어요. 그 공적 장부를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 건축물 열람을 딱 해보면 거기에 가격이 나와요. 그 가격을 시가표준액이랍니다. 그럼 그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줘요. 그럼 이 비율을 곱해서 이 가격을 좀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곱하느냐? 자, 시가표준액의 단점 뭐냐면 가격이 너무나 비탄력적이야. 한번 가격이 딱 정해지면 쭉 가요. 근데 시세는 막 변동이 되는데 이게 쭉 가버리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걸 곱해줘요. 시세를 좀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율이 매년 바뀌는데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 됩니다. 그럼 시가표준액이 1억이라고 조회하면은 토지 건축물은 70%니까 7천만 원 되는 거고 요게 1억이라 줘야 되면 60%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 요율은 건축물은 0.25%, 주택은 0.1, 0.4%, 농지 등의 분리과세 토지는 0.07%, 종합합산 토지, 비삼용 토지는 0.0.5%, 별도합산은 0.1에서 0.4%, 골프장과 오락장은 4% 됩니다. 사치성은 우리가 4%, 제일 높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이다. 상가가 1억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를 몇 프로? 70%. 그럼 7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 7천으로 과표가 바뀌었으니까 7천 곱하기 몇 프로? 0.25% 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7천에 0.25%가 바로 재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얘도 중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기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은 인구 밀도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다가 왜 공장을 세우냐 이거예요. 왜 공장을 세우냐. 어?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이건 5배를 규제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재산세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언제 내야 되느냐? 요 납기 외우셔야 되는데 납기는 건축물과 주택의 2분의 1, 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그 다음에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 9월 말까지. 다만 주택 경우 자, 요 10을 20으로 바꿔줍니다. 20만 원까지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반반씩 고지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계산은 취득금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근데 알아서 할 것 같으니까 시가표를 통제하고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지만 종량세, 건수로 계산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율은 표준과 규제가 되는 중과세율 등이 있다. 그럼 취득세는 60일까지 신고하고 상속은 6개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언제까지였어요? 등록하기 전. 재산세는 몇 월 달? 7, 9월 달. 그렇죠? 다만 주택은 반반씩 고지한다. 다만 2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7월 달에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2005년도 입법이 된 세목인데 이거는 흔히들 우리가 부동산 부자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동산 부자세다. 그러면 부동산 부자세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적으로는 시군구에서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서 국가에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특징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국세. 세무서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여러분들. 근데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또 종부세를 내는 거거든요. 재산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건 또 세무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어차피 재산세라는 데서 출발이 됐으니까 종부세도 재산세를 우리 시군구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종부세 거둘게 이렇게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좀 약간 혼선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종부세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별도 관리국을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또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는 없어서 좀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는 7월달, 9월달에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에 종부세를 낸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겨울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은 종부세를 낸다는 거고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부동산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뭐 세금 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는 인맥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종부세는 무조건 다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대상물이 있습니다. 재산세 대상물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대상도 있고 나오지 않는 대상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보시면 뭐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라든가 주거용 호피는 종부세가 나와요. 하지만 별장으로 불리우는 거는 종부세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용 주택도 종부세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양, 사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주택도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빌딩 이것도 종부세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특히 요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나머지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토지 중에 보시면은 나대지나 잡종지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땅이고 잡종지는 말 그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땅. 그렇죠? 갈대밭, 채석장. 여기 잡종지잖아요. 그럼 이런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해요. 그럼 별도합산이라는 것은 건물에 딸린 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얘네끼리 합산하는 것을 별도합산. 그 다음에 농지, 공장용지, 골프장 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분리과세로 빠진 토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내용 중에서 분리과세라는 표현이 고지서에 딱 나오면 그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요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냐, 별도합산 토지냐, 분리과세 토지냐를 구분할 줄 아느냐? 요 부분이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구분을 잘 하셔요. 왜냐면 토지 구분이 잘 안 돼 버리면은 이게 종부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다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야지만 종부세가 나와요. 이게 합산을 해가지고, 그로스를 해가지고 이것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나와요. 종부세가. 자, 그러면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따져서요. 얘는 합산 범위가 전국이에요. 전국 단위. 팔도를 다, 내가 만약에 팔도에 다 땅이 있다. 다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그 금액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공시가에 합의를 하는데 요 기준금액이 다 중요하죠. 별표시 해놓으시고 6억을 넘어야 돼요. 6억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를 합니다. 만약에 6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합산했더니 7억이야. 그럼 7억에서 빼기 6억이면 1억이고 1억에 88천만 원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나대지라는 잡종지라는 비삼용 토지는 얘네끼리 합산하면 인별로 5억을 초과했을 때만 나옵니다. 반면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그렇다면 토지 중에는 종합이 유리하겠어요? 별도가 유리하겠어요? 별도가 유리하죠. 왜냐면 기준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기준금액은 종부세를 판별하는, 요 바로미터가 되는 거니까, 기준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세율을 알아야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된 과표에다가 세율이 좀 어지러운데, 자,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이걸 다 외워야 되냐는 아니고, 자, 이 세율은 여러분들이 암기한 요로 말씀드리면 처음 세율과 끝 세율만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시면 돼요.
처음과 끝만, 뭐 가운데 안 물어보면 돼, 시험에서. 6억 원까지는 0.5%, 그다음에 94억 넘어가면은 2%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누진세율, 점점 세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반면 나대지나 잡종지 중에 종합산 토지는 15억까지는 0.75가 되고 45억을 넘어가면 2% 됩니다. 그래서 0.2%의 누진세로 가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200억까지는 0.5%에서 400억 넘으면 0.7%. 역시 점점점 누진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주택은 주 동그라미 5 동그라미 2. 그 뭐가 되죠? 주 5, 2가 되죠. 주 5, 2. 종합산은 종 동그라미 7 동그라미 2 동그라미. 그 뭐가 돼요? 종 7, 2가 되죠. 뭐 7이? 종 7이. 종 7이. 예, 종 친다 이거죠. 종 7이. 네, 어쩔 수 없어요. 뭐 논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별도 합산. 별 동그라미 5 동그라미 7. 그 뭐가 돼요? 별 5, 7 되죠. 자, 무슨 7? 별 5, 7. 네, 종 7이 주 5, 2. 그러니까 보통 물어볼 때 처음과 끝만 물어보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임대업 소득 합니다. 자, 소득세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은 보유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시세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보유하는 목적과 그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학술 용어는 자본 이득이다라고 하죠.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복잡한 말 안 써도 시세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 시세를 바라보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시세가 오르든 말든 나는 따박따박 연금처럼 월세가 나오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임대업 소득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업 소득의 범위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를 빌려주고 내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업 소득인데, 자, 유념할 점은 다만 지상권과 지역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 임대업 소득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다 메모해야 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의 대여는 공익목적. 공익목적의 지상권과 지역권의 대여만 기타로 봐요. 그렇지 않은 지상권과 지역권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이에요. 다시요. 지상권과 지역권을 대여하는 목적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발적인 대여로 봐서 기타로 보고요.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을 지칭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지상권, 지역권 대여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권리로 들어가요. 여기 부동산 권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전전세를 놔도 월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임대하면 다 과세냐? 아니요. 자, 비과세가 되는 것이 있는데 논밭을 장문에 이용케 한다거나, 자, 2번 빨간 색깔 칠해놨죠. 별표시. 한 개의 주택. 몇 개의 주택이요? 한 개의 주택. 집 한 채를 내가 소유한자가 임대해도 세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아파트를, 요 세종대 근처에 아파트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월세로 돌리고 나는 뭐, 내 직장이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마산으로 내가 일을 하러 갔어요. 그게 마산에 내가 뭐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놓고, 내가 세종 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돌렸다. 그럼 그 월세 수입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주택이 한 채니까. 그래서 한 채가 됐을 때는 비과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 교수님, 저는 우리가 한 채인데 저는 왜 그럼 나오죠? 네. 그럼 한 채인데 왜 나오냐? 그분은 고가주택이라서 그래.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억을 넘어간다는 호가가 10억대 넘어가는 거죠.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집이 한 채인데 왜 비과세가 아닐까? 아, 그분은 고가주택이야. 그렇죠? 그럼 재산이, 평가금액이 꽤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도 되죠. 친하게 지내야지.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 수입에서 비과세를 빼고 경비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임대료라는 것은 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실제 임대료, 관리비, 뭐 간주임대료 등이 많았는데 특히 이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즉 보증금을 받잖아요. 보증금, 전세금 이런 제도, 특히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전세금 뭐 우리 속칭 대투자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으면 여기에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누구 돈입니까? 임대인 돈입니까? 임차인 돈입니까? 임차인 돈이죠. 임차인 돈 내가 보증금, 전세금 받아가지고 돈을 굴릴 거 아니냐 이거죠. 임대기간 동안. 그럼 거기서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그 이자를 예상한 것을 간주 임대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실제 임대료가 있고
보증금의 이자인 간주임대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신 이 간주임대료는 전유권이 있습니다. 3주택, 주택수가 3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경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의 소형 주택으로서 기준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산조에 제외합니다. 2018년도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예요. 110, 110, 60. 110, 110, 60. 그러면은 60제곱미터는 주택수 빼겠다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러면 간주임대료 중요한 거는 주택수가 세 채가 돼야 돼. 그런데 110, 110, 60. 그럼 얘는 뺀다며요. 그럼 110짜리 두 채니까 두 채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세 채가 안 되네. 세 채가 안 되니까 간주임대료권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세 채 중에서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뺀다는 논리는 무슨 말이냐면 소형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타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85에서 60으로 강화된 겁니다. 그럼 요즘 소형주택 59짜리 이런 것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소유도 괜찮다를 암시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소형주택 임대 사업을 정부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이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최근 정부가 무등록 상태에서 다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이분들은 신고 대상자가 돼서 과세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연간, 자, 이거 중요한 숫자 나오죠. 주택 임대 수익금이 연간 얼마?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가 되면 한시적으로 작년과 올해 분까지는 비과세 줍니다. 2천만 원 꼭 암기두시고요. 다만 2019년도부터는 분리, 과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집이 두 채인데 1,800만 원 나왔다. 2천이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올해까지는. 다만 내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 구분해놨는데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만약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처분하면 얘는 사업이 됩니다. 반면 일시적 우발적으로 처분하면 이거는 양도세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양도세는 예정신고는 양도리 속한다는 말로부터 2개월까지 하도록 돼 있고 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신고를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여기 보시면 주택신축 판매업처럼 다세대 다가올 지어 도생주택을 지어서 하나 하면은 매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이 된다라고 했는데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이거는 건설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건설업과 매매업이 그러면 이걸 왜 구분하느냐? 결론이 뭐냐면 매매업보다는 건설업이 세금이 덜 나와요. 그래서 애들 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사업하고 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이걸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이제 법인이, 중개법인이 등이 신고하면 법인세는 3개월이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양도란 무엇인가 보자 이거죠. 자, 양도세는 양도를 했을 때,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양도의 개념이 중요한데 양도라는 것은 매매나 교환이나 부담보증의 현물 출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야 돼요. 다시요.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예요. 그러면 대가를 안 받으면 양도가 아니야. 예, 양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는 양도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왜냐면 양도로 보지 않으면 세금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담보물을, 부동산의 담보물을 양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담보를 제공한 거지 부동산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물의 단순분할. 자, 공유물은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공동 소유한 물건이 5대5로 설정되어 있는데 서로 지분 5대5를 쪼개는 거야. 이걸 단순분할을 합니다. 그럼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탁해지. 이거는 믿고 맡겼던 걸 해지하는 거야. 그러면 신탁해지도 맡긴 거 해지한 거예요. 신탁자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럼 찾아온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부동산 찾아온 건데. 그 다음에가 재산분할 마찬가지고요. 이때 재산분할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그래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당신이 땅 가져가고 나는 집 가져갈게. 이게 분할. 그 자기 재산 날아가는 거죠. 재산을. 자, 그러면 양도세는 어떤 거를 팔아야지 양도세 대상이 되느냐?
토지 자산, 건축물 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고요. 주식, 기타 자산, 선물, 옵션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뭐 우리가 회원권이라든가 영업권 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외워두시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식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그 양도 차익에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장기 보유 특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그럼 3년 보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은 취득 날짜도 알고 양도 날짜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름이 양도 또는 취식이에요. 즉 이걸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을 알면은 어떤 게 달라지냐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매매.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겠죠. 중개 현장에서. 그럼 매매일 때는 언제냐? 언제가 양도되는 날짜고 취득되는 날짜냐? 그러면 매매일 때는 사실상, 자, 말이 어려워요. 대금 청산일이다. 랍니다. 자, 대금을 청산했다는 대금을 정리했다,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 어떤 걸 말하겠어요? 당연히 잔금이겠지. 잔금을 치는 날. 다만 잔금 청산일이 불명하다면은,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 청산 다음에 등기인데 그 날짜를 모르는데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등기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기준일인 등기 접수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잔금은 안 들어왔는데 등기가 먼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금 50%, 잔금 50%인데 잔금은 아직 50%안 넘어왔어. 근데 등기가 먼저 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등기 날에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장기할부. 장기할부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 할부로 나눠내는 조건을 말해요. 자, 이랬을 때는 등기 접수일이 먼저인가, 물건을 인도한 날이 먼저인가, 사용한 날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왜 빠른 날? 과세 관점은 빠른 날 좋아하니까. 과세 관점 빠른 날 좋아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증여. 상속은 상속 개시. 이때 상속 개시일은 사망 신고일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 이제 증여받은 날이 돼요. 그럼 그날 취득한 것이 돼서 매도했을 땐 차익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자가건설하면은 허가가 나야 돼요. 허가 낸 날을 뭘 한다? 사용 승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승인 떨어지면 등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양도세 계산. 그럼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제일 머리가 아픈 건데 역시 이것도 나이만큼 반복해야 돼요. 나이만큼. 네,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1단계는 시세 차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시세 차익은 양도로 인한 금액에서 들어간 경비를 빼줘요. 그럼 이게 수입이야, 수입. 수입에서 지출 경비를 빼는 거죠. 그러면 수입이 1억이고 들어간 돈이 5천이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하자 이거죠. 그럼 필요 경비에는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 양도 직접 비용이 있는데 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은 요거는 증빙이 다 첨부가 돼야 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자본적 이거는 수선비라 보시면 돼요. 수선비. 그럼 세금 계산서라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양도 직접 비용은 뭐냐면 양도할 때 발생하는 법무 세무 비용.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세무신고 비용을 말합니다. 그게 차익이 나왔어요. 차익에서 장기 보유 공제를 빼주면 되는데 이때 장특 공제는 차익을 줄여줘요. 그래서 공제를 주면 되는데 연 3%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30%도.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연 8%씩 10년 이상인 80%까지 공제를 줍니다. 이 공제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소득금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장기 보유하지 않은 자산은 기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각각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논리를 보시면 돼요. 3년을 보여야 되는데 얘는 3년 이상 보여. 3년 보유를 못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느냐. 하다못해 우리가 술집에 가면 기본 안주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술집도 기본 안주 주는데 이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50 해줍니다. 250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보유 기간을 따져요. 3년 이상이고 매년 3%, 매년 8%씩. 하지만 얘는 그냥 무조건 250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걸 빼주면 과세 표준액이 나오고 세금 요율을 곱해요. 세율도 역시 외우셔야겠죠? 그러면 요 세금을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였냐면 양도일이 속한 달 말로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5월 달에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순서를 외우셔야 돼. 일단은 이렇게 복잡할 때는 이 순서를 머릿속에 딱 외워놓으시고 여기다 껴 맞추길 퍼즐처럼 맞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순서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외워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일단 유치하지만 일단 양도 차익은 양이야. 양이잖아. 양에서 장기를 빼는 거야. 양에서 장기를 빼면 뭐가 나와요? 소곱창이 나오잖아. 소곱창. 맞아요? 소곱창이 나오죠? 그럼 소곱창은 간, 천엽, 기본 안주는 같이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기본문제를 빼는 거예요. 다시요. 양에서 장기를 빼. 네. 징그럽다? 뭐 지금 징그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외워야 돼. 장기를 빼면은 소곱창이 나오는 거야. 소곱창은 간, 천엽, 기본 안주로 같이 먹어. 그러면 과세 표지 나오죠?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일단 이 순서를 머릿속에 탁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껴 맞추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 이것도 외워야 돼요. 하여튼 세율은 나이만큼 반복하자.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 세율을 만든 취지는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면 세율이 낮게끔 책정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등기자산수 1년 미만인 자산은 50%. 다만 우리가 이제 조정지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올해 화두인데 여러분들 조정지역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특히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규제할 목적으로 조정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부터 해서 세종시, 부산, 해운대 등 이런 지역에서 거래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 논리는. 자, 그러면 모든 지역이 아니라 조정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알면 분양권은 아파트 당첨할 권리를 말하죠. 그 권리는 우리가 1년이든 아니든 무조건 50% 기간 없이 50% 때립니다. 이거는 개정사항인 거 꼭 기억하시고 다만 주택과 입주권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땐 40%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자산이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다만 주택과 입주권은 1년 이상이면 6에서 42%가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자산은 기본세율로 가는데 요 기타 자산은 뭐냐? 기타 자산에는 여기에는 특정 주식은 부동산을 과다 소유한 법이 있는 주식을 특정 주식이라고 하고 회원권, 그 다음에 영업권 등을 말합니다. 영업권은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매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세율표를 보면 자, 우리 개정상인데 1200까지는 최저세율이 6%예요. 그 다음에 중간은 기억 못해 좋아요. 못해도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거, 처음과 끝세율. 5억을 넘어갔을 때는 1억 7,460만 원 플러스 5억 초과하면 40%.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느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요 42%만 외우세요. 처음과 끝세율만 외우세요. 처음과 끝세율.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는 출제도 못 외워요. 이건 출제는 못 외웁니다. 그냥 요것만 외워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시험에 낸다?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죠? 출제도 못 외우는 거를 외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조정지역. 정부가 발표한 조정지역이 되면 규제한다. 하여튼 조정자가 되면 올해 하여튼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규제한다. 조정지역은. 그러면 이거는 다주 2주택자 되면은, 기본세율 6에서 42%, 여기다 10% 할증. 그럼 6에서 42%, 10% 할증이면은 16에서 52% 되는 거죠. 암기해 주시고요. 3주택 이상자 할 때는 20%. 그럼 6에서 42%가 되면 26에서 42%면 62%.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 이걸 발달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요것 때문에 골치들이 좀 아파하시죠. 네. 어쨌든 우리는 뭐 시험 보는 거니까 하여튼 외워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슬슬 마무리 가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생기면 세금 다 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도 있어요. 즉, 비과세는 큰 흐름이 파산 선고, 즉,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신용불량자 된 거예요. 예? 가상화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게 문제가 터진 거야. 그래서 법원에다 파산 선고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내가 부동산을 판 소득은 세금이 없다 이거예요. 그 세금 받으면 안 되죠. 어차피 이 처분한 거는 저 채권 변제로 다 들어갈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농지를 교환 분합, 교환은 바꾸는 거고 분합은 분필합필 쪼개고 붙이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농지를 교환 분합했을 때 농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단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하여 양도로 인한 발생소득은 세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가는 기준시가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건축법상의 허가, 등기 여부 안 따지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OP 같은 거, 오피스텔은 분양받으면 공무상 등기가 주거일까요? 업무용일까요? 아마 OP를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업무용으로 등기를 냅니다. 근데 업무용 등기인데 사용은 내가 주거로도 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세법은 양도할 때는 사용 기준으로 봐요. 지금 사용을 뭘로 하고 있느냐? 업무용으로 하면 이건 업무용 건물이 되고 사용을 하면 주택이 돼요. 사용을 주택하고 있으니까. 다만 여기에 딸린 토지 면적은 제한이 있어요. 정착 면적이 5배, 10배까지. 이 논리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이 있는데 여기다 땅이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가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래? 건물과 토지를 같이 팔면 다 비과세? 알았어. 그러면 땅은 한 1000평, 그 다음에 건물은 코딱지만큼 짓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그리고 이거 같이 팔면 비과세? 안 된다 이거예요. 5배, 10배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세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상.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구체적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광용 숙박시설 콘도. 콘도는 주택이 아니에요. 왜? 콘도는 상시 주거로 쓰지 않고 휴양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뭘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팔면 어떻게 되냐. 예, 그분은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팔면은 9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팔면은 9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해요. 그러니까 9억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만약에 한 세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3년 살다 팔았다. 비과세 안 돼요. 10억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상가주택인 겸용이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상가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그러면 상가주택이 되면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더 크면 전체가 주택. 전체를 비과세 주고요. 주택면적이 상가보다도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요거만 비과세고 전체가 주택이면 전체가 다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이 60이고 상가가 40이면 전체 100을 주택으로 봐서 전체 100을 다 비과세 주겠다는 것이고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60이면 오로지 주택 40만 비과세 주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가구는 어떻게 볼 거냐,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는 주택법상 단독으로 봐요. 단독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택법상 다가구는 뭐예요? 주인은 한 사람이고 여러 가구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2채가 있는 거예요. 남편 면허 집이 한 채고, 부인 면허 집이 한 채, 아버지 면허 집이 한 채, 아들 면허 집이 한 채. 그러면 다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다주택이 되면 세금 내야 돼. 예, 원래는 세금을 내야 돼, 양도세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집이 2채가 되면 이걸 한 채로 봐줘요. 그래서 비과세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 이전 때문에 그러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줍니다. 그러면 이사 가는 거 내가 만약에 여기 세종대 근처에 집이 있는데 내가 남양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남양주 집을 얻어놓고 세종대 근처에 있는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대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가 바로 안 팔린다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6개월, 1년 만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 1년 동안은 집이 2채가 되네요? 그럼 세금 내야 되느냐? 억울하지. 내가 무슨 투기 목적으로 2채가 된 것이 아니라 집이 안 팔려서 이사 가려고 집을 내는 건데.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걸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3년 안에만 정리해주면 비과세 줍니다. 그래서 종전이라는 말과 3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아주 출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합가예요. 동거 봉양 목적으로 우리가 합가한다거나 혼인 목적으로 합가하면은 요것도 비과세입니다. 즉 하도 효도를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제발 결혼해라, 효도해라 이런 얘기죠. 국가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합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준다. 그렇죠? 다만 이제 동거 봉양은 여기다 메모해 둘까요? 다만 메모 동거 봉양은 2018년도부터 10년. 동거 봉양은 2018년부터 10년이라고 메모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0년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살면은 우리가 비과세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10년. 네. 근데 이게 현실감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시부모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팔면 비과세 주겠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럼 10년을 시부모님 모신다는 게 쉬운 거냐? 글쎄 그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과 문화재와 농어촌 주택과 수도권만 지방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죠. 내가 자양동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려고 매물로 내놨는데 아버지께서 시골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가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채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주겠다. 이런 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임대산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자가집이 있어요. 자가집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자가집을 가지고 있다가 자가집을 정리한 거야. 그러면 내가 임대주택 때문에 집이 다주택이 되느냐? 자,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 지원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가집을 팔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양도세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다만 전 조건은 이 장기 임대주택은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돼요.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비과세 대상의 주택들은 포인트 특징이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파리부동산 대책 발표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번 시험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자, 원래 우리가 현행은 1세대 한 가족이 하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 금액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다만 개선란에 보면 2년 보유 양도 금액이 9억 원이하고 2년 이상 거주 확인이 됐을 때는 비과세 준다. 대신 모든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거주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 전입전 출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투자 목적으로 저기 양주 신도시에다가 아파트 하나를 갖다 샀다. 나는 전세집에 사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집들은 2년만 보유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해운대 뷰 좋은 데다가 아파트 살았다. 그럼 해운대는 조정지역이에요. 그럼 나는 서울엔 전세 아파트 살아. 그럼 해운대 조정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집을 팔게 되면 그 해운대는 2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 받으려면 나는 해운대를 전입을 해놓고 왔다 갔다 출퇴근해야 됩니다. 해운대까지. 그렇죠? 그러면 KTX비가 더 들어갈 거냐, 세금이 더 들어갈 거냐 따져봐야죠. 실익을 따져봐서 내가 판단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거 2년 이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무슨 지역이라고요? 조정지역,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시험지문에서 모든 지역은 2년 거주된다. 그럼 틀린 겁니다. X. 조정지역 내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8월 3일 대책 발표.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됐으니까 작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쟁점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과목이 이렇습니다. 1차부터 2차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다 알 수는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거고 또 이해하고 암기도 하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계획을 잘 짜셔서 특히 방학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의한 내용의 특강은 이제 내용이 짧다 보니까 정규 좀 자세한 강의들은 제가 이제 랜드프로라는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3에 들어가시면 그 랜드3 사이트에도 나와 있으니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또 남은 학기들 잘 보내시고 또 재학 중에 또 열심히 하셔서 공인중개사라는 재학증에 도전하셔서 또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또 학점도 잘 취득하셔서 졸업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